뉴욕 증시는 전날 제조업 지표가 호조를 보인 후 연준의 양적 완화 축소 우려가 지속되고 사상 최고 랠리에 대한 경계감 등으로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다우는 0.59%, S&P는 0.32%, 나스닥은 0.2% 하락했습니다. 유럽의 주요 증시는 미 연준의 곧 양적 완화를 축소할 것이라는 우려로 사흘 연속 하락했습니다. 영국은 0.95%, 독일과 프랑스는 각각 1.9%, 2.65% 급락했습니다. 지난달 미국 자동차 판매가 연말을 앞두고 재고 소진을 위해 서둘러 블랙 프라이데이 특별 할인 등을 실시한 효과로 또다시 호조를 보였습니다. 주요 업체별로 발표한 지난 11월 중 미국 내 자동차 판매 실적을 보면 미국 최대 자동차 업체인 제너럴 모터스는 지난달 미국 시장에서 총 21만 2,060대의 자동차를 판매해 작년 같은 기간보다 13.7%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14% 증가할 것이라던 시장 전망치에는 다소 못 미친 것이지만 법인 판매를 제외한 소매 판매는 19%나 급증한 결과입니다. 유로존 17개 회원국들의 지난 10월 생산자 물가가 근 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이는 국내 수요가 그만큼 강하지 못하다는 뜻으로 이로 인해 물가와 성장이 동시에 분질해진다는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게 됐습니다. 유럽연합 통계국인 유로스타트는 지난 10월 중 유로존 생산자 물가가 전월 대비 0.5% 하락했고 앞선 9월에 0.2% 상승해서 하락세로 반전한 것이라며 시장에서 예상했던 0.2% 하락보다도 낮은 수준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생산자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로도 1.4%나 하락해 지난 2009년 12월 이후 3년 1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스위스 투자은행 크레디트 스위스는 2014년 전망 보고서에서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이 3.7%를 기록해 30년 평균 성장률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는 앞서 시티그룹이 발표한 전망치 3.1%보다도 더 높은 수준입니다. 보고서는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경제 성장세가 살아날 것으로 전망하고 세계 경제 성장률은 3년 만에 처음으로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며 2014년 말에는 30년 평균인 3.5%를 웃돌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습니다. OECD가 세계 주요 경제국들의 물가 상승률이 석 달 연속 둔화됐다고 밝혔습니다. 34개 OECD 회원국들의 물가 상승률은 9월 1.5%에서 10월 1.3%로 3개월 연속 위축됐고 중국 등 OECD 비회원국들이 포함되는 주요 20개국 물가 상승률 역시 같은 기간 2.9%에서 2.8%로 0.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OECD 물가 상승률은 1.3%는 중앙은행 물가 목표치로 일반적으로 제시되는 2%를 크게 밑도는 수치입니다. 물가 오름세 둔화로 유럽중앙은행은 전격적인 금리 인하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의 강동석입니다. 뉴욕 증시가 사흘 연속 하락했습니다. 6주 만에 가장 긴 하락세인데요. 사이버 먼데이 소매 판매와 자동차 판매가 호조를 보였지만 양적 완화 축소 우려가 투자자의 심리를 짓눌렀습니다. 이렇다 할 경제지표 발표가 없는 가운데 유로존의 생산자 물가가 근 4년 만에 최저 수준 나타내면서 디플레이션 우려를 키웠고 또 오는 6일 발표될 미국의 고용지표를 앞두고 경계감이 작용을 했습니다. 반면 사이버 먼데이 소매 매출이 사상 처음으로 20억 달러를 돌파할 것이라는 또 통계가 있었고 또 미국의 11월 자동차 판매 실적도 예상 밖의 호조를 보인 것이 지수 낙폭을 제한하는 뉴욕 증시 흐름이었습니다. 어느덧 12월 첫째 주도 중반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전일 하락한 양 증시 오늘장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을지도 한번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금 가격이 내림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3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금 선물 2월 인도분은 온스당 1220달러 80센트에 거래돼 지난 7월 5일 이후 최저치를 보였습니다. 연준의 자산 매입 축소에 대한 경계감이 연일 금 선물에 하락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자세한 글로벌 마감 증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레이크쇼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간밤 마감된 뉴욕 증시는 하락세를 보였고 또 유럽 증시에서는 급락이 있었습니다. 금 가격이 엊그제 연저점을 보인 이후 오늘도 부진을 이어갔는데 먼저 마감 소식부터 확인해 볼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 하락 주범은 네. 현재 테이퍼링 이런 우려를 그 시장에서 얘기를 하는데요. 역시 유럽 증시에 좀 악재성 요인이 옮겨 붙은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유럽 증시 우리 시간으로는 이제 어제가 되겠는데요. 좋지가 못했습니다. 이런 흐름이 뉴욕 증시의 발목을 잡은 이런 그 내용으로 현재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다우지수는 16,000선이 깨졌는데요. 0.59%가 하락했습니다. 15,914포인트로 마감이 됐습니다. 나스닥은 0.2%가 내려갔는데요. 4,037포인트. S&P 500 지수도 0.32%가 내린 1,795로 1,800선 밑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이 핑코의 빌 그로스가 자산 버블이 많은 부분에 현재 다분히 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안전한 투자처를 찾기가 상당히 어려운 국면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특히 양적 완화에 기댄 주식 투자는 좋지 않다 이런 그 개인적 견해를 밝힌 것도 뉴욕 증시의 다분히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었습니다. 오늘 미국의 경제지표 발표는 좀 한산했는데요. 대신 11월 자동차 판매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11월 한 달 블랙 프라이데이 연말로 갈수록 자동차 할인 공세가 많아지면서 120만 대를 한 달 내에 판매가 됐습니다. 특히 미국의 자동차 3사인 포드나 크라이슬러, 그 다음에 GM의 실적이 상당히 좋았는데요. 그렇지만 오늘 포드의 주가는 2.9%가 내렸고 GM도 2.5%가 내리는 등 주가는 좋지 못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현재 추정상으로는 11월 달에 1.9% 판매가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한 것으로 현재 추정이 되고 있고요. 도요타를 비롯한 엔저 공세로 인해서 일본 차들의 매출은 상당폭 현재 오른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사이버 먼데이 매출이 기록적인 수치를 보였습니다. 22억 9천만 달러, 20억 달러를 넘어서지 못했던 이 수치를 넘어섰는데요. 전년도에 대비해서도 16%나 이렇게 증가가 됐습니다. 이렇게 보면 올해 소비 시즌의 트렌드는 모바일 쇼핑과 온라인 매출이 승기를 잡았고 오프라인은 지난해보다는 조금 좀 부진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금 가격은 1220달러 80센트 전일날 1118달러까지 장중에 조금 추스렸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현재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럽 증시는 영국 지수가 0.95%가 내렸고 독일 닥스 지수도 금 가격 하락 이런 부분에 영향을 좀 받으면서 1.9%나 지수가 떨어졌습니다. 프랑스의 깍그 지수는 이보다 더 떨어진 2.65%나 하락해서 지수가 다소 변동성이 심한 국면으로 현재 들어가고 있고요. 이탈리아 MIB 지수도 1.95%가 내렸고 스페인의 아이벡스 지수도 1.4%가 내리는 등 낙폭이 좀 컸습니다. 특히 PPI 생산자 물가지수 10월 수치가 마이너스 0.5로 에코께서 지적하신 대로 디플레이션 우려가 상당 부분 올라왔고요. 특히 프랑스 증시가 이렇게 많이 하락한 부분은 엊그제 발표됐던 11월 제조업 PMI 속보치도 50 밑으로 들어가는 등 부진세의 여파가 계속적으로 현재 발목을 잡는 이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이버 먼데이 온라인 매출이 사상 최초로 20억 달러를 돌파했다는 소식 역시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쪽에서의 시대상을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화두는 금값인데요. 그래도 금값이 연 저점을 지지해주는 결과가 나야지 좀 중요한 상황인데 금값 하락과 또 뉴욕 증시의 급락 연관성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뉴욕 증시가 그냥 테이퍼링 우려 이런 부분에서 크게 하락할 개연성은
현재로서는 뭐 크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영향을 다른 시장에서 그 옮겨온 부분이 이 불똥이 튈 가능성이 가장 그 개연성이 큰 시나리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까 잠시 금 가격을 1118달러 80센트로 엊그제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확히는 1218달러 80센트로 다시 정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가격은 엊그제 가격으로 올해 최저점에 현재 도달하고 있고요. 이것이 만약에 깨지게 될 경우에는 1050달러까지도 무너질 수 있다라고 소시에테 제너럴이 현재 지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가장 좋지 않은 현재 커머더치 원자재 시장에서의 부진이 닥스 지수나 프랑스의 깍그 지수 이런 부분으로 옮겨 붙으면서 이 전염 효과가 뉴욕 증시로 파급되지 않을까 다소 불안한 부분이 올해 말 증시의 변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UBS, 유니언 뱅크 오브 스위스란드가 금 가격에 대해서 내년도 1200달러 전망을 현재 내놓고 있는데요. 오늘 마감가가 1220달러니까 이보다 조금 더 떨어질 개연성이 좀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수적으로 봐도 현재 골드만삭스나 소시에테 제너럴 1050달러에서 1100달러 수준을 얘기를 하고 있고 가장 테이퍼링 개시 시점에 취약한 그 투기적인 요소가 퇴장되는 이런 수요에서 금 가격이 좀 불안할 것이다라는 경고성 그 사인들이 계속적으로 현재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12월 연준의 FOMC가 17일과 18일 올해 이제 한 번 남았는데요. 테이퍼링 개시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그 현재 관측이 되고 있지만 심리적 불안은 이 일정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다소 불안하게 움직일 개연성이 좀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금 가격 하락이 그렇다면 뉴욕 증시뿐만 아니라 오늘 일정에서도 유럽 증시 큰 타격을 줬습니다. 프랑스가 2.6%, 독일이 2% 급락했는데 전염 효과가 언제까지 좀 이어지리라 생각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 뉴욕 증시만 놓고 보면 그 악재는 그다지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서프라임 때 리먼 사태까지 이 불똥이 튀는 거를 보지 않았습니까? 이런 점에서 보면 전체 자산 시장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잘 버텨낼 수 있을 것인가를 투자자 여러분들도 잘 관찰을 해야 될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소시에테 제너럴이 1050달러가 그 저점으로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1220달러 수준이니까 얼마 남지가 않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엊그제 가격은 2.3%나 하루의 변동폭이 상당히 변동폭이 커지고 있는 이런 개연성을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올해 닥스 지수는 23.5%나 올랐었습니다. 오늘 1.9%가 하락했으니까요. 비교적 현재 20% 이상의 수익률은 가져가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런 부분이지만 그간 많이 상승했고 유럽 증시 중에서도 상당히 좋았던 증시가 가장 현재 그 낙폭이 커지는 이런 양상이 나오고 있다는 점 좀 고민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로버트 실러 교수가 엊그제 뉴욕 증시가 버블 우려로 본다라고 버블에 대해서 말을 바꿨습니다. 현재 마켓 PER이 16.9배 수준인데요.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수록 이런 부담감은 더 커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 밖에도 마크 파버가 연일 주택시장의 버블이 세계 18개국에 걸쳐서 있다. 이런 아주 독설에 가까운 이런 내용들을 계속 내비친다는 점 뉴욕 증시의 부담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글로벌은 뭐 주택시장 버블, 증시 버블, 또 비트코인 버블 논란이 계속해서 일고 있는데요. 이번엔 오스트리아 빈에서 오펙 정례 회의가 총회가 개최가 되는데 어떤 내용들이 좀 주로 오고 갈까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이제 164차 정례 회의가 빈에서 열리게 됩니다. 감삼 여부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현재 얘기가 되고 있고요.
오늘 유가는 다소 올랐습니다. 유가가 2.4%나 크게 올랐습니다. 배럴당 WTI 가격은 96달러 4센트에 마감이 됐는데요. 오늘 유가가 이렇게 크게 오른 부분은 캐나다와 미국을 연계하는 원유 송수 간의 정기 보수 일정이 잡히면서 미국의 공급량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좀 자극이 됐습니다. 오페크의 정례 회의에서는 이란이 시한부로 핵 협상 타결을 미국과 마무리를 지었기 때문에 이란이 생산량을 좀 늘릴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사우디가 그간 이런 부분에 벌충을 했었는데요. 조금 내년도부터 산유 생산량을 사우디 쪽에서 좀 줄이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좀 오갈 것으로 현재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유가는 현재 90달러 정도를 1차 저지선 목표로 현재 보고 있는데요. 특히 미국에서 셰일유, 셰일가스 이런 부분에 낮은 가격의 공세에 대해서 오페크 회원국들이 현재 아주 조심스럽게 이를 바라보는 이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시리아 문제나 이란의 핵 문제 이런 부분이 상당 부분 가시고 있어서 추가적으로 현재 1일 3천만 배럴을 그대로 유지하겠지만 유가가 90달러 밑으로 들어갈 경우에는 오페크가 내년도 산유량을 내놓는 이런 흐름에서는 조금 감상 결정이 나올 수 있는 개연성도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동안 오바마 대통령의 발목을 잡았던 오바마 케어 공식 웹사이트 장애가 정상화 국면에 접어들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연이틀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좀 자신감을 좀 피력을 하는데요. 그동안 상당히 고생을 많이 시켰습니다. 이 정식 웹사이트, 공식적인 웹사이트가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아서 이 공영의료보험 개혁 프로그램 오바마 케어의 이른바 서브스크라이브 이를 가입하려고 해도 정상적인 프로세스가 작동이 되지 않았는데요. 이것이 이제 많이 고쳐진 것으로 현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가입을 독려하는 메시지를 현재 남기고 있는데요. 약 3,200만 명에서 4,100만 명 정도가 이 의료보험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현재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의무 가입 기간은 올해 10월부터 6개월까지니까요. 아직 시간이 조금 더 남았습니다. 5만 명이 접속하고 하루에 80만 명의 가입자를 순중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현재 나오고 있는데요.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현재 많이 개선이 장애가 개선 추세로 나온 것만은 분명하다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의 공세에 밀리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 오바마 케어에 대해서는 양보할 의사가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네, 이번 오바마 케어 공식 웹사이트 장애 정상화 국면으로 좀 오바마 케어에게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까지 레이크쇼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 글로벌 증시 마감 소식 확인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장 전략 시간입니다. 오늘 수요일에는 국내 이슈들에 대해서 점검해보고 앞으로 그 미칠 영향과 또 전략 전망까지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오늘은 유진투자증권의 정승현 과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전일 코스피와 코스닥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속에 코스피는 2,000선까지 내려왔고 코스닥은 508선까지 빠지는데요. 먼저 이슈들 정리해볼까요? 네.
아무래도 뭐 지난주 시장에 뭐 등락폭을 거듭하다가 네. 전일과 전전일까지 시장이 하락을 하면서 코스피는 2010선 아래로 추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시장의 분위기가 그 해외에서 들리는 이야기와 그리고 이 원화 강세 기조 그리고 엔화 약세 기조가 꾸준히 이어지면서 우리 시장에는 수급적인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들이 놓여 있다라고 표현이 될 수 있겠는데, 일단 지금까지 시장에 전반적으로 외국인이 사야지만 시장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반등을 했던 이런 기조가 어제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그리고 프로그램 매도까지 이어지면서 2010선 아래로 추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결국 시장은 지금 현재 시장은 박스권 2050을 뚫지 못하고 다시 무너지는 형국인데, 오늘까지 하락을 한다라고 한다면 또 2000선에 대한 테스트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결국 아까도 잠깐 언급드렸지만 시장에서 가장 부담이 되는 요인 자체가 엔화 약세 기조 이런 부분들이 이어지면서 지금 현재 엔달러 환율이 103엔까지 도달하고 그리고 105엔까지 연내 뚫을 건지 말 건지 이 부분에 대한 시장의 논의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제 시장에서도 자동차주들이 상당히 약세 흐름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 이유들은 결국 시장의 환율의 부담, 결국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같은 자금의 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 올해 초에서도 확연히 드러났듯이 일본 시장의 자금의 유입, 이런 쏠림 현상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이런 부담들이 시장에 좀 그림자를 들이우면서 어제 같은 경우에 자동차주들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결국 이런 기조들이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의 수출주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요인이다라는 점, 결국 우리 시장 다음 주도 이런 환율 문제, 원화 강세 기조 그리고 엔화 약세 기조가 얼마나 지속될지 여부,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 저항으로 생각하고 있는 105엔선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저항 여부, 이 부분에 대한 논의도 상당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주 시장, 아무래도 11월 29일이 마지막 거래일이었죠. 이때까지 코스닥 각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마무리가 됐고요. 그리고 코스닥 기업들의 실적이 좋았던 기업들은 일정 부분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사실 코스피 기업들도 실적이 별로 3분기 실적은 좋지 못했고, 그리고 코스닥 기업들도 좋지 않은 기업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실적 발표가 좀 늦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최근에 어제와 그저께 거래일에 상당 부분 낙폭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결국 코스닥 기업들이 3분기 실적 발표가 실적 발표 결과에 따라서 주가 향방이 갈려지는 그런 모습을 지난주 가장 큰 이슈로 꽂아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현대 기아차 전일장에서 급락했습니다. 혹시 들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저가 매수를 노릴 수 있는 투자자들 전략은 어떻게 세볼까요? 아무래도 지금 현재 시장에서 네. 일단 박스권 장세라는 점을 감안한다라고 본다면, 지금 양시장 모두 코스피는 한 박스권 하단을 1980, 좀 더 빠지면 1960 정도, 별로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한 500선 정도 박스권 하단이다라고 본다면, 지금 지수대에서 이제 하락을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분할 매수가 충분히 가능한 시점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자동차주 역시도 지금 현재 엔화 약세 때문에 일정 부분 하락의 여파들이 나왔습니다만, 사실 지금 11월 미국에서 현대 기아차 판매량이 계속적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했다라는 뉴스도 나왔듯이, 일단 미국에서 판매량이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실적에 물론 이제 반영이 될 것이고, 물론 하지만 환율의 영향 때문에 영업이익의 좀 훼손, 이런 부분들은 불가피하겠지만, 결국 판매량의 증가, 이런 부분들이 직결된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뭐 시장이 빠질 때마다 분할 매수 관점, 자동차 주주들도 마찬가지고 코스닥의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는 종목들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부분이 저는 지금 시장에서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미국에서 자동차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고 또 실적에 반영이 될 것이며 판매량 증가는 곧 이익의 증가로 갈 것이기 때문에 환율 문제가 있긴 하지만 현 시점에서 분할 매수의 관점은 유효하다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코스피도 마찬가지지만 코스닥도 답답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도 좀 받쳐주고 있지 않은데요. 코스닥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일단 코스닥 시장도 저는 일단 뭐 단기적으로 박스권의 가치 확률은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 현재 아주 좁은 박스권 500선에서 뭐 520 뭐 이 사이를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 결국 뭐 스마트폰 부품주도 결국 환율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사실 3분기 어닝이 스마트폰 부품주 별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뭐 CJ ENM도 어제 뭐 시장에서 4분기 실적 기대감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듯이 결국 4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은 상당히 빠르게 이익 모멘텀을 회복을 하고 그리고 주가도 낙폭을 대부분 만회할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은 4분기 실적 기대가 있는 종목들로 선정해 보면 좋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한 주간 시장에 영향을 줄 이슈들을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요. 연기금이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선다면 코스피 다시 한번 방향을 틀어서 위로 상승 전환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지금 현재 12월이 이제 들어서면서 연기금의 매수 자금 집행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사실 연기금의 매수 이런 트렌드를 보면 사실 연기금이라는 집단이 1년치의 어떤 자금의 집행을 뭐 연말 연초에 결정을 하게 되고 그 자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뭐 낙폭이 좀 확대됐다 시장에서 그러면 매수 자금 집행을 좀 늘리고 그리고 시장의 예상보다 좀 빠르게 상승을 했다. 그러면 그달에 집행해야 할 자금을 좀 늦추는 뭐 이런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결국에는 1년 썸으로 봤을 때는 그 자금을 모두 집행을 해야 되는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결국 11월, 12월 연말에 몰릴수록 지금까지 집행하지 않은 자금들을 집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점으로 봤을 때 최근 한 10년간 연기금의 자금 집행 트렌드를 보면 11월과 12월에 매수 집중이 상당히 빠르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좀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연기금이 지금 현재 2000선 초반에서 시장에서 구원투수로 나설 수 있을지 여부 이런 부분에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결국 연기금의 자금의 집행 뭐 이런 과정들 그리고 현재 지수대에서 딱히 그렇게 뭐 부담되지 않는 상황 그리고 최근에 뭐 낙폭이 커진 종목들이 증가됐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까지 모든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한다라고 했을 때 연기금은 좀 더 매수 여력을 키우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봄직하고요. 하지만 뭐 외국인이 연기금을 매수하는 만큼 외국인이 또 그만큼 또 팔아치우면 또 아무 소용이 없겠죠. 일정 부분 외국인은 어떤 뭐 특별한 액션을 취하지 않고 뭐 매도 포지션을 늘린다든지 아니면 매수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더라도 매도만 좀 덜 늘리는 뭐 이런 상황이 되더라도 연기금의 매수로 인해서 시장의 상승세는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12월 증시는 예측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엔화 약세 기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지 이런 부분 시장의 관심이 상당히 높은데 일단 105엔선 이 부분이 저항이 될지 여부 이 부분이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이슈가 아닐까 싶은데 일단 저항이 되면서 시장에 좀 엔화 약세 기조가 한풀 꺾이는 뭐 그런 전환점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일단 엔화 약세가 진행이 되면 외국인의 매수가 둔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과 함께 엔달러 환율의 영향으로 외국인의 수급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부분들도 다음 주에 시장을 좀 지배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이슈가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마지막으로 코스닥 3분기 실적 발표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4분기에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 어떤 종목들인지 좀 그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보여지고 있고, 사실 지금은 이제는 4분기 실적 기대감으로 종목들이 아마 선별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3분기 실적이 좋지 않았다고 해서 뭐 그 종목을 뭐 쳐다도 보지 말자, 뭐 이렇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3분기 실적은 뭐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환율의 문제도 있었고요. 뭐 그런 이슈로 인해서 일정 부분 3분기 실적이 별로 좋지 않았더라도 4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은 분명히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 이슈만으로 빠르게 주가 상승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면밀히 관찰하면서 4분기 실적 체크 충분히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코스닥의 3분기 실적이 마무리된 상황 속에서 4분기에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한 관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의 정승현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글로벌 인사들의 발언이나 이슈들을 김동섭 이사님만의 색다른 시각으로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김동섭의 일당백, 오늘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김동섭의 일당백 첫 번째 라운드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북유럽 국가들과 독일, 캐나다, 호주, 중국 등 신흥시장 일부에서 다시 부동산 거품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닥터둠 누니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가 경고했습니다. 네, 갈 데 없는 돈들이 좀 부동산 시장에 몰리면서 거품을 만들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 부동산 거품에 대해서 이제 루비니 교수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부동산 거품이 지금 꺼지게 되면은 루비니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중앙은행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부동산 버블이 지금 꺼질 수가 없다라는 것을 거꾸로 생각하면 반증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과거에 그 미국이 서프라임 모기지, 그러니까 저신용자들한테 대출해주면서 이제 이것이 문제가 되면서 이제 금융위기가 왔고, 또 지금 그 스페인도 역시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침체가 오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생각한다 그러면 결국 부동산 거품이 꺼지게 된다면 중앙은행으로서는 속수무책이 되는 것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아직 부동산 거품이 이렇다고 보기에는 좀 이른 시점이다라고 판단이 쓰고 있고요. 아마도 좀 더 거품이 나와야 될 것이다. 특히 그 미국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대도시 주변은 올랐어도 전체적으로는 오르지 못했다라는 거고, 또 과거 2008년도 대비로 부동산 가격이 올랐느냐 본다면은 그때에 비해는 아직도 상당폭 많이 남아있다라고 판단했을 경우에 유동성이 풀린 거에 대비해서는 아직 부동산 거품이 그렇게 많이 나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아마도 좀 더 버블이 나와야만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현재 상황에서 부동산 버블이 꺼지던가 아니면 시장에 충격이 올 만한 대형 악재가 터진다 그러면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 왜냐하면 연준이라든가 ECB라든가 BOJ라든가 대형 중앙은행들, 아주 신국 중앙은행들은 지금 기준금리가 마이너스인 상태나 똑같고요. 제로금리나 같은 상황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양적 완화를 해서 너무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경기 외환할 수 있는 것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 ECB라든가
미국도 할 수 있는 게 지금 FRB 쪽에서 금리를 마이너스로 놓는 방법, 그러니까 지급준비 금리죠. 이 부분이나 그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뭐 ABS를 통해서 기업에 뭐 직접 자동 조달해주는 정도.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기업들이 돈을 전혀 풀지 않고 있고 오히려 현금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어떤 부동산 거품을 얘기하는 것은 뭔가 잘못됐고요. 기업들의 어떤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것이 더 정확한 해석이 아닐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부동산 거품이 시작됐다고 보기에는 좀 이른 상황. 과거 금융위기와 비교한다면 아직 여력이 더 남아있고 또 현재 상황에서 만약에 부동산 버블이 꺼진다면은 글로벌 시장은 위험한 상황인데 대형 중앙은행들이 더 이상 양적 완화 정책을 추가적으로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렇게 김동석 이사님은 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첫 번째 라운드 마무리해보고요. 두 번째 라운드 시작해보겠습니다. 유럽연합 시장감독기구가 3대 신용평가사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필요하면 법적 대응을 통해 벌금을 부과하거나 평가 자격을 박탈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제 평가 방식에서 결함이 발견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과연 사실로 볼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3대 신용평가 기관이 금융위기를 가져오는 주대한 역할을 한 건 맞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유로존에서 뭐 과거 그리스라든가 키프로스라든가 이런 어떤 나라들이 위기를 처했을 때 위기를 극복하는 모습이라든가 아니면 적어도 어느 정도의 행동을 보고 거기에 따라서 그 어떤 시장의 대응 전략이 맞았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위기만 터졌다 하면 그냥 바로 정크 등급으로 다 깎아내려서 국채 발행을 아예 못하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다라는 거. 또 미국 같은 경우에도 금융위기가 왔을 때도 신용등급을 건드리지 않았어요. 근데 오히려 정부 부채 상환 문제 때 한 번 더 흔들어가지고 시장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모습이 여러 번 관측이 됐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도 한때는 그 신용평가기관에도 제재를 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계속 했었는데 사실 제재를 가할 방법이 없어요. 그게 쉽지가 않은 상황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미 재무부하고 지금 뭐 오히려 협상을 해가지고 벌금으로 지금 떼오려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로존 어떤 감독기구에서 이걸 한다 해서 그게 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뭐냐면 그들이 이제 위기감을 느끼면서 좀 더 적절한 어떤 신용등급을 매기는 그런 상황은 올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이런 문제들이 왜 나타나냐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클리어한 부분이 없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신용등급을 매기는 과정 속에서 일반인들 공개하기 전에 미리 자기들의 그 내용을 선점하거나 아니면 그 고위 관리들이 관여를 해서 신용등급을 조정한다든가 뭐 이런 모습이 있었다는 것은 거의 확실한 것 같다. 그렇다면은 신용평가기관에 대한 어떤 벌금을 문다든가 아니면 박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볼 수 있지만 박탈까지는 쉽지 않고 뭔가 벌금 쪽으로 방향을 아마 선회할 확률이 높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재무부가 벌금으로서 승부를 거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벌금을 물 확률은 상당히 높다고 보여질 것 같고요. 이론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그 신용평가 기관들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면 혹시라도 지금 위기가 다가오는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해서 시장에서 대응을 못하는 상황까지도 올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도 의기소침해서 시장 대응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각국의 나라의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시장의 문제점으로 다가올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해결책을 두지 않고서 그들의 어떤 권력이라든가 그들의 어떤 권한에 접근하는 것은 약간 좀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들이 스스로 위기감을 느껴서 그 등급을 공정하게 책정하는 방법이 필요한 상황이라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라운드 마무리해보고요. 세 번째 라운드 시작해보겠습니다. 최근 엔화 약세가 심화되면서 100엔당 원화 환율이 1,020원대로 하락했습니다. 외환 전문가들은 엔달러 환율이 연고점을 넘어서면 엔원 환율은 1,000원 초반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말 그대로 엔달러 환율이 연고점 넘어서면 엔원 환율이 1,000원까지 갈 수 있다는 의견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 네. 엔달러가 지금 103면이 넘어섰죠. 네. 올해 최고점이 103.73 정도 됐었는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엔화 약세가 더 지속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게 엔화 약세가 사실 일본 입장으로서 굉장히 좋은 게 아닙니다. 엔화 약세가 돼서 수출 기업한테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에너지를 수입한다든가 식료품을 수입하는 과정 속에서는 오히려 이게 굉장한 악재로 아킬레스 건으로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쪽은 좀 한쪽은 안 좋은 상황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고요. 문제는 이제 원엔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원엔이 지금 최저점이 1024원이었습니다. 지금 27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게 붕괴가 되면은 문제는 이제 원달러가 그걸 따라갈 확률을 좀 열어두고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과거 사례가 100% 맞는 건 아니지만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원엔 가격 대비 원달러가 낮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원엔이 150원이라고 가정했을 경우에 원달러 같은 경우에는 130원 정도, 죄송합니다. 1050원일 경우에 1030원 정도가 됩니다. 제가 지금 잘못 얘기해서 10%를 변화를 줄 뻔했는데요. 보통 그 정도, 한 20원에 30원 정도의 갭을 항상 유지했었는데, 지금 원 달러 같은 경우는 1061원입니다. 근데, 원에는 지금 1027원, 이제 거꾸로 40원이 벌어진 상황이 발생했죠. 그렇다면 40원만큼 내려갈 확률을 원달러에서 좀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고, 그것은 이제 수출 경쟁력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근데 과거에 우리나라가 124엔에서도 견뎌냈던 상황을 본다면 지금 원달러 103엔에 너무 시장이 위축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느냐. 물론 어저께 거기 관련해서 자동차 주도 같은 경우는 뭐 거의 5% 이상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거는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지난달 미국에서 기아차나 현대차 자동차 판매를 보면 상당히 선전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이런 모습을 본다 그러면은 원달러가 일시적인 충격일 수 있지만 지속적인 충격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이 원달러나 원엔 환율을 우리나라 정부라든가 한국은행에서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원달러를 상승시키면은 원엔도 같이 오르는 확률이 높은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약세 쪽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방법이 가장 좋죠. 근데 기준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면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김중수 총재는 자기 집권이 됐을 때 자기가 한국은행을 운영하는 상황에서는 금리를 정상화로 이끌겠다라는 것이 기본 바탕이었기 때문에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기준금리를 내리겠느냐라는 부담감이 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그래도 경상수지 흑자가 있는데 이거 금리 인하하는 게 맞을까라는 일부 시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항상 금리 인하는 당장 어떤 영향을 보기 위해서는 게 아니라 1, 2개월 뒤에 어떤 결과를 보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정책적인 판단을 굉장히 잘해야 되는 상황이다. 제가 만약에 상황이라면 저 같은 금리 인하를 강력하게 진행을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김정수 총재가 얘기한 것처럼 기축통화가 아니다 라는 표현을 쓸 수 있겠지만 기축통화가 아니지만 이것은 심리적인 게임이 될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원달러가 다시 약세로 갈 수 있는 거고 그로 인해서 주가가 전 세계는 버블이네 아니네 하면서 잔치를 벌리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수는 2000이지만 종목은 1650도 안 되고 있다는 거.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위해서 아니면 향후 시장의 대응을 위해서라도 사실은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 상황과 여러를 봤을 때는 쉽지 않은 결정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은 결국 다음 주에 금통위에서 한번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김정수 총재 입장으로서는 부담을 갖지 않으려는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김준수 총재 입장에서는 다음 주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 결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겠지만 금리 인하를 하기에는 좀 부담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골드만삭스가 뉴욕 증시를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10% 정도 조정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S&P는 한 1900까지 갈 것이다. 이런 말도 나왔는데 오늘 뉴욕 증시가 하락을 보이면서 양적 완화 축소 우려는 쉽게 꺼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양적 완화 축소, 그러니까 지표가 좋아져서, 네. 양적 완화 축소 가능성이 제기돼서, 그거를 주가가 조정됐다. 이건 다들
제가 볼 때는 갖다 붙일 내용이 없어서 갖다 붙인 것 같고요. 지금 시장에는 재료가 없습니다. 재료가 없을 때는 시장이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오는 쪽이 크죠. 사실은 지표가 좋아져서 뭐 테이퍼링이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볼 때 테이퍼링은 올해는 아마 언감선이 쉽지가 않을 겁니다. 자네 델러 입장으로서 굉장히 난감해지는 상황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네 델러는 임기가 이제 시작도 하지도 않았는데 전임 마지막 그 기간 안에 어떤 정책의 변화를 줘서 자네 델런이 운신의 폭을 줄여버리는 상황은 말도 안 되는 거고요. 또 자네 델런 입장에서는 고용에 굉장히 민감한 상황인데 지금 그 200만 실업률 200만 명 정도가 어떤 실업수당 혜택에서 좀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 고용에도 굉장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렇다면 테이퍼링 축소라는 어떤 그런 가능성에 좀 시장이 하락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뭔가 잘못된 것 같고요. 다만 테이퍼링이라든가 양적 완화라든가 강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시그널이 나오지 않는 것이 사실은 지금은 약간 흔든 그런 상황 정도로 바라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미국은 다시 재차 상승으로 갈 것이다 라고 보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올해 테이퍼링은 당연히 어려울 것이다. 뭐 지표 호조와 연관지어서 양적 완화 축소 여부를 논하는 것은 좀 말을 붙이기 위한 말이 아닌가. 이런 김동섭 이사님의 시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김동섭의 일당백 지금까지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2월 4일 굿모닝 대박 예감이었습니다. 글로벌 증시가 하락세 보였는데요. 국내 증시 어떻게 출발할지도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